645년 당나라의 이세민이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당나라군은 초반에 무서운 기세를 보였지만 결국 안시성을 넘어서지 못하고 퇴각하게 됩니다. 이세민이 퇴각을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식량 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퇴각을 서둘러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설현타였습니다. 설현타는 터키계 유목민족으로 당시엔 돌궐을 무너뜨리고 북방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자 영계소문은 설현타와 동맹을 맺고 당나라를 공격하게 유도했습니다. 만약 설현타가 공격한다면 당나라의 심장부인 낙양과 장안이 곧바로 공격에 노출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현타가 공격할 기미를 보이자 이세민은 즉각 철군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세민은 만약 위징이 살아있었다면 이 원정을 말렸을 거라면서 고구려 원정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위징은 이세민이 특히 아꼈던 신하로 고구려 원정 직전에 사망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간 이세민은 설현타를 막아냈고 이듬해인 646년에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설현타를 크게 격파했습니다. 이후 설현타는 더 이상 큰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당나라는 고구려 원정이 실패했음에도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당나라를 막아낸 고구려와 영계소문의 위상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계소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일단 당나라군을 막아낸 건 사실이어서 적어도 그의 능력만큼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야사에서는 영계소문이 장안까지 쳐들어가 이세민의 항복을 받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고구려 원정은 이세민에게 여러모로 큰 타격이었습니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병을 얻어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당나라로 돌아갔을 때 상처가 심해져서 그의 아들 이치가 고름을 빨아낼 정도였습니다. 흔히 양만춘이 쏜 화살에 이세민이 한쪽 눈알을 잃었다고 알려졌지만 그런 기록은 사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세민은 꾸준히 치료를 받았지만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태자인 이치가 아버지를 대신해 나란 일을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세민의 병세가 악화될수록 고구려 원정에 대한 의지는 오히려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고 있을 때 이세민은 신라와 백제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군 요청에 대한 신라와 백제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신라는 당나라를 돕기 위해 약 3만의 병력을 고구려로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백제는 고구려를 공격하는 대신에 방어력이 약해진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백제군이 신라의 성 7개를 차지하자 깜짝 놀란 신라군은 고구려 공격을 멈추고 백제군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가 백제의 이런 행동을 곱게 볼 리 없었습니다. 백제군이 당나라를 직접 공격한 건 아니었지만 고구려를 공격하려던 신라를 저지함으로써 당나라군의 계획을 틀어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계기로 당나라는 점점 백제를 멀리했고 신라와의 동맹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그렇다고 신라의 전망이 딱히 밝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당나라가 동맹으로 있었지만 여전히 백제와 고구려에 둘러싸여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일본도 고구려 백제와 밀접한 관계여서 신라는 항상 공격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특히 백제 공격이 큰 위협이었습니다. 백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라를 공격해 많은 성을 빼앗았습니다. 가끔 신라도 반격에 나섰지만 대부분의 경우 백제의 공격을 겨우 막아내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라에는 김춘추와 김유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외교와 군사면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위기에 처한 신라를 지켜냈습니다. 김춘추와 김유신은 또 사돈지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김춘추의 옷이 찢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김유신은 그의 누이 중 한 명이었던 보이에게 옷을 꿰매라고 시켰지만 부끄러움이 많았던 보이는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 보이의 여동생이었던 문희가 들어와 김춘추의 옷을 꿰매주었습니다. 문희를 보고 한눈에 반한 김춘추는 결국 그녀와 혼례를 치르게 됩니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보이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산 정상에서 오줌을 누니 온 나라에 흘러 넘치는 꿈이었습니다. 보이가 동생 문희에게 꿈을 이야기하자 문희는 비단 치마를 주면서 그 꿈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희가 김춘추와 결혼해 이후에 왕비가 된 것은 언니의 꿈을 샀기 때문이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 관계를 통해 김춘추와 김유신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신라가 백제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에는 김유신의 공이 컸습니다. 629년 낭비성 전투를 계기로 김유신은 비교적 늦은 나이에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김유신의 재능을 알아본 선덕 여왕도 그를 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신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항상 김유신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 김유신이 전장에서 살다시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삶은 그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김유신은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신라가 김유신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알 수 있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644년, 김유신은 군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해 7개의 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이듬해 복귀했지만 왕이나 가족을 만나기도 전에 백제 대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선덕여왕은 김유신에게 백제군을 막도록 했습니다. 명을 받자마자 다시 전장으로 달려간 김유신은 백제군을 물리치고 2,000명의 목을 뱄습니다. 김유신은 전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직 집에 들리기도 전에 백제군이 또다시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덕여왕이 어서 빨리 백제군에 맞서 싸우라고 말하자 김유신은 곧바로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김유신의 집에서는 가족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김유신은 문을 지나면서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50보 정도 떨어진 곳에 왔을 때 말을 멈추더니 자기 집에서 물을 떠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더니 우리 집 물맛이 아직 그대로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군사들은 감탄하면서 대장군께서 이러한데 우리가 어찌 가족과 헤어지는 걸 아쉬워하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김유신이 군을 이끌고 빠르게 전장에 도착하자 백제군은 싸움을 포기하고 곧바로 퇴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선덕여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김유신에게 상과 벼슬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협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신라의 대신들은 왕이 여자인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라의 왕족들은 고결한 혈통을 이어간다는 명분으로 왕족 내 근친혼을 고집했습니다. 이렇게 왕족의 혈통을 가장 잘 유지한 계급을 성골이라 불렀고 성골에게만 왕이 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근친혼은 유전병을 유발하고 수명을 감소시킨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골의 수가 감소했고 급기야 성골 남자의 씨가 말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성골 출신의 여자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녀가 선덕여왕이었습니다. 게다가 선덕여왕은 자식이 없어서 만약 그녀가 죽는다면 또다시 성골 출신의 여자가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마침 백제의 침공이 계속되자 여왕의 지도력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결국 647년 비담을 중심으로 한 여러 귀족들이 여왕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군은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김유신이 지휘하는 왕실군과 치열하게 싸웠지만 10일이 지나도록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정 무렵에 큰 별이 떨어지는 게 목격됐습니다. 비담이 이것은 여왕이 패할 징조라고 말하자 사기가 오른 반란군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김유신은 기지를 발휘해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그는 허수아비에 불을 붙여 연에 실어 날렸는데 그것이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은 전날 떨어졌던 별이 다시 하늘에 올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기가 꺾인 반란군은 빠르게 진압됐고 반란을 지도했던 비담 또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반란이 완전히 진압되기도 전에 선덕여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덕여왕이 사망한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아마 병을 얻어서 죽었던 것 같습니다. 선덕여왕의 뒤를 이어 여왕의 사촌 자매였던 진덕여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골 남자가 모두 죽었기 때문에 또다시 여자가 왕위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라는 잦은 침략과 불안정한 왕권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중 신라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동맹 문제였습니다.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그리고 일본에 둘러싸여 고립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은 백제와 밀접한 관계였던 일본의 소가 가문이 권력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더 이상 노골적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지원하기보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신라에서 행동에 나선 인물이 김춘추였습니다. 647년, 김춘추는 바다를 건너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김춘추는 신라와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 일본의 대외 정책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던 걸 보면 일본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신라가 기댈 곳은 당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듬해인 648년, 김춘추는 당나라로 향했습니다. 당시 이세민은 고구려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차례 고구려에 패배를 당했던 이세민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당나라의 기존 전략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속전속결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원정을 통해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이세민은 다른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병력으로 반복적인 공격을 가하는 장기 소모전이었습니다.
그런 공격이 계속되면 고구려는 피폐해질 것이고 농사에 전념하지 못해서 식량도 부족해질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실제로 당나라는 여러 차례 군을 보내 고구려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당나라가 준비하고 있던 비장의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647년 이세민은 명령을 내려 무려 1900척의 대함대를 만들게 했습니다. 첫 번째 원정에서 당나라는 고구려가 구축한 요동 방어망을 뚫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 한두 개를 차지했다 하더라도 요동 방어망의 나머지 성들이 언제든지 반격을 가할 수 있었고 안시성을 공격했을 때는 치명적인 패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굳이 요동 방어망을 돌파하는 대신에 서해를 건너 곧장 평양을 공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준비가 한창이던 그때 김춘추가 장안에 도착해 이세민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당나라 기록에서는 김춘추에 대해 인물이 빼어나고 말을 잘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일본 서기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를 공략함에 있어 신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이세민은 김춘추를 크게 환대했습니다. 어느 날 이세민은 김춘추를 연회 자리에 따로 불러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김춘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라는 바다 모퉁이에 치우쳐 있으면서도 대국을 섬긴 지 여러 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백제가 강하고 교활하여 여러 차례 함부로 침략해왔습니다. 더욱이 지난 해에는 군사를 크게 일으켜 수십 개의 성을 빼앗고는 당나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군사를 빌려주시지 않는다면 신라의 백성은 모두 포로가 될 것입니다. 안 그래도 백제가 못마땅했던 이세민은 신라의 원군을 보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면 평양 이남 지역은 신라가 갖는다는 협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춘추는 또 신라 관복과 연호를 당나라의 것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는 신라가 스스로 당나라에 귀속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김춘추는 당나라를 떠나면서 그의 아들 김문왕을 장안에 남겨뒀습니다. 김문왕은 오늘날로 치면 당나라에 파견된 신라 대사인 셈이었습니다. 몇 년 뒤 김문왕을 대신해 그의 형 김이문이 당나라에 파견됐는데 당고종은 그를 매우 총애했다고 합니다. 이후 김인문은 신라와 당나라를 중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김춘추는 신라로 귀국하던 중에 고구려 해군의 검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그의 시종이 김춘추의 옷으로 갈아입고 대신 죽음을 당한 덕분에 김춘추는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때 김춘추가 죽었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나라가 다시 한번 대규모 원정을 감행하기 직전인 649년 이세민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세민은 죽으면서 고구려 원정을 중지하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나라 기록에는 단지 고구려 원정에 관한 일과 토목공사를 중지시켰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세민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이치가 당의 다음 황제가 됐는데 그가 바로 당고종이었습니다. 당고종은 다음 몇 년간 서역과 돌궐을 평정하면서 후방을 안정시켰습니다. 이때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 소정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군은 드디어 동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들의 목표는 고구려가 아닌 백제였습니다. 남아있는 동맹국을 제거함으로써 고구려를 철저히 고립시키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당시 백제는 여전히 의자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성공과 자만으로 어느새 그는 의욕 넘치는 성군에서 교만한 폭군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군이 대개 그렇듯이 의자왕 또한 능력 있는 충신들을 몰아냈고 그 빈자리를 40명이 넘는 그의 아들들과 아청꾼들이 차지했습니다. 수십 명의 왕자들은 각자 사병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백제의 군사력이 분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가 멸망한다는 몇 가지 조짐이 있었다고 합니다. 3m가 훨씬 넘는 여자 시체가 강에 떠내려 왔는가 하면 사비성의 우물과 강물이 핏빛으로 붉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사비성의 백성들이 아무 이유 없이 놀라 달아났는데 마치 누가 잡으러 오는 것 같다고 그렇게 도망치다 깔려 죽은 자가 1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의자왕은 향락에 빠져 술 마시길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하 중 한 명이었던 성충이 의자왕을 말렸지만 의자왕은 도리어 화를 내면서 성충을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성충은 감옥에서 굶어 죽었다고 하는데 그는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제가 줄곧 형세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틀림없이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다른 나라가 공격하거든 육로로는 치면을 지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기벌포 기슭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시 말해 적의 해군이 금강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육로로는 치면을 봉쇄해 적군이 백제 내부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자왕은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654년, 신라에서는 진덕 여왕이 사망하고 김춘추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태종 무열 왕이었습니다. 사실 김춘추는 성골 출신이 아니어서 왕이 될 자격이 없었지만 성골이 모두 죽은 상황에서는 그 외에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춘추가 왕이 된 이후에도 백제와 고려의 침략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655년에는 고려 백제 말갈 연합군이 신라 북쪽 변경을 침략해서 33개의 성을 빼앗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신라는 계속해서 당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한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660년 3월, 드디어 신라가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당나라군이 백제를 목표로 바다를 건넌 것이었습니다. 김유신이 이끄는 5만의 신라군도 백제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양측은 7월 10일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에서 만나기로 하고는 양 방향에서 백제를 압박했습니다. 한편 적이 쳐들어오자 백제 조정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전에 성충은 치명과 기벌포에서 적을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귀족들은 논쟁을 벌이면서 시간만 허비할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신라군은 치면을 지났고 당나라군도 기벌포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자왕은 계백으로 하여금 신라군을 막게 했습니다. 전장으로 떠나기 전 계백은 아내와 자식들이 잡혀 노비가 되는 게 걱정된다면서 처자식을 모두 죽였습니다. 계백은 결사대 5,000명을 뽑아 황산벌에서 신라군을 기다렸습니다. 황산벌은 오늘날 논산으로 사비성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신라군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백제군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계백이 미리 유리한 지형 3곳에 진영을 설치하고 있어서 백제군을 공략하는 데 애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군은 백제군과 싸운 4번의 전투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신라군의 사기가 떨어지자 신라의 장군 김품일은 아들 관창을 장수들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나이가 겨우 16이나 의지와 기백이 용감하니 오늘 싸움에서 능히 모범이 될 것이다. 아들을 희생시켜서 군의 사기를 높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관창은 말을 타고 곧장 적진으로 돌격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산채로 붙잡혀 계백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계백은 그의 나이가 어린 걸 보고는 차마 죽이지 못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돌려보낸 관창이 또다시 돌격해오자 하는 수 없이 그의 목을 뱄습니다. 이에 분노한 신라군이 죽을 각오로 공격하자 백제군은 버텨내지 못하고 크게 패했습니다. 이때 계백도 함께 전사했다고 합니다. 한편 소정방이 이끄는 당나라군은 한 차례 백제군을 크게 깨트리고 신라군과 합류하기로 약속한 장소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라군은 황산벌에서 시간을 지체하느라 약속보다 늦게 당나라군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자 소정방은 신라군이 기일을 어겼다면서 신라의 선봉장이었던 김문영을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형식상 신라군은 소정방의 지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소정방이 마음대로 신라의 장수를 처형하게 내버려둔다면 신라군의 통수권을 완전히 당나라에 넘겨준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이에 김유신은 크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산벌에서의 싸움을 보지도 않고 약속한 날짜에 늦은 것만을 가지고 죄를 삼으려고 하는데 나는 죄가 없이 모욕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먼저 당나라 군사와 결전을 치른 후에 백제를 깨트리겠다. 그러면서 김유신은 큰 도끼를 잡아들었는데 그의 성난 머리털이 곤두섰다고 합니다. 결국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소정방은 김문영을 용서하기로 합니다. 신라와 당나라군은 다시 힘을 합쳐 사비성으로 진군했습니다. 그러자 의자왕은 측근을 거느리고 방어가 용이한 웅진성으로 도망쳤습니다. 아직 사비성에는 왕자들이 남아있었지만 이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나당 연합군에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왕도 얼마 후 항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인 것은 의자왕이 충분히 싸울 만한 여력이 있었는데도 왜 갑자기 항복했는지입니다. 백제는 제때 군을 동원하지 못했을 뿐이지 아직 많은 병력이 남아있었습니다. 게다가 북쪽 고려로부터 도움을 기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의자왕은 모든 걸 포기하고 항복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당나라 사서에는 예식진이라는 인물이 의자왕을 데리고 소정방에게 항복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진이 의자왕을 배신한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삼국사기는 이때 백제가 당한 치욕을 꽤 생생히 묘사했습니다. 신라의 태자 김범희는 백제의 태자 부여용을 끌어안치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너의 아비가 나의 누이를 억울하게 죽여서 옥중에 묻은 적이 있다.
내가 그 일로 20년 동안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너의 목숨이 내 손 안에 있구나. 김범민의 죽은 누이는 대야성 전투 때 죽은 고타소였습니다. 20년이 지나서도 원한을 품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땅에 엎드린 부여용은 아무 말도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승리를 축하하는 연회가 열렸는데 김춘초와 소정박 그리고 여러 장수들이 대청마루 위에 앉았고 의자왕과 부여용은 대청마루 아래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의자왕에게 술을 따르게 하니 이를 본 백제의 신하 중에서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의자왕하며 많은 사람들이 삼천 궁녀가 절벽에서 뛰어내렸다는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후대에 만들어낸 것으로 사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백제가 6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뒤로하고 멸망하게 됩니다.